안녕하세요. 문학의 숲 여러분. 오늘은 문학의 숲 241회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책은 도리스 레싱의 소설 19호실로 가다 To Room 19입니다. 제가 부제를 오직 나만의 방 홀로 머무는 시간이라고 한번 잡아보았어요.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19호실로 가다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이 책을 보면 여러분은 아마 제목만으로도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이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어요. 비교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고요. 이후 작품에 우리가 들여다볼 점을 톱어보고 나서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리스 레싱은 1915년에 태어났고 2013년에 돌아가셨어요. 이 작가는 처음에 이제 1915년에 이란에서 영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나서는 짐바브웨에서 짐바브웨에서 살면서 어떤 식민지 원주민의 삶을 목격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15살에 집을 떠나서 타이피스트라든가 전화 교환 같은 그러한 일들을 전전하면서 지내다가요. 그리고 또 2번의 이혼을 겪는 등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30살에 다시 영국으로 이주를 해서 필리핀 노래 한 달을 1950년에 출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소설은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작품을 꾸준히 출간하여서 20세기 후반에 여러 주요한 문학상을 휩쓸었고요. 드디어 2007년에는 여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의욕과 열정, 상상의 힘으로 분열된 문명을 통찰한 서사인이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주요 작품들을 한번 보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필리핀 노래한다가 1950년에 있었고 이후에 폭력의 아이들 5부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편들이 있고 또한 우리가 오늘 만날 그 19호실로 가다도 단편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사랑하는 습관, 또 한 남자 두 여자 이와 같은 단편집들이 있습니다. 문학 세계를 좀 들여다본다면 노벨 문학상 수상 당시에는 여성 고유의 경험을 서사시처럼 묘사하였다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페미니즘 저희가 요즘에 문학의 숲에서도 지지난번에였나요? 이제 젠더 소설들, 이렇게 페미니즘 소설들을 읽어보았고 또 문학의 숲에서 그 마가렛 애트우드의 그 시녀 이야기라든지 그런 증언들이란 페미니즘 작품들이 요즘 또 굉장히 또 많고요. 읽어왔는데 어쨌거나 도리스 레싱의 소설 세계를 그 페미니즘으로만 국한하기에는 조금 그 주제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이라든지 그 세계대전의 후유증, 성의 전쟁, 붕괴되는 결혼제도, 가정, 모성, 계급사회, 문학을 포함한 예술의 문제랄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개인과 사회 등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굉장히 폭넓게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문학의 숲에서 한번 읽어보자고 생각하게 된 것은 저희 문학의 숲의 주요한 멤버이기도 하신 이지미 선생님이 올해 낸 책의 그 문학 에세이죠. 문학 에세이 내가 단단해지는 시간들에서 10편의 소설을 소개하고 있어요. 소설 에세이집도 있던가 대체로 소설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문학의 숲에서 함께 읽었던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소개하는 작품이 바로 이 도리스 레싱의 19호실로 가다였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올해 초에 이지미 선생님이 책이 나오고 제가 책이 나오자마자 선물을 받았는데요. 이 책을 접하기 전까지는 도리스 레싱의 19호실을 가다를 읽어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문학의 숲에서 필리핀 노래 한 달을 다루었을 때 도리스 레싱의 작품을 한 개 읽은 게 전부였는데요. 이번에 그 진미 선생님의 소개를 보면서 이 책을 읽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읽게 되었는데 진미 선생님이 본인이 쓴 수필집에서 레싱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레싱의 소설에는 자전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작가의 성장 배경과 소설 집필 전까지의 삶은 다채롭습니다.
어머니와의 갈등, 이란에서 태어난 후 짐바브웨에서의 생활, 13살에 학교에서 자퇴하여 독학, 공산당 가입 이력 등의 소설 창작에 영향을 주었죠.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보통 사람들보다, 보통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드리스 레싱은 굉장히 더 다양한 경험을 뭐 본인이 원했던 원하지 않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혼의 경험이랄지 이런 부분도 이제 결혼이나 결혼제도나 어떤 부부의 관계 혹은 성차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계기를 줬던 게 아닌가 싶어요. 19호시를 가다 저희가 이번에 읽은 책은 보면 이제 단편집인데요. 여기에 이제 표제작은 19호실로 가다지만 그 외에도 뭐 최종 후보에서 한 명 빼기랄지 옥상 위의 여자랄지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작품들을 보면 어떤 남녀 사이에 뭔가 대립적인 긴장 이런 것들도 있고 부부나 어떤 연인들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962년에 썼던 대표작 금색 공책에서 페미니즘 소설로 평가받는 것을 그렇게만 북한하여서 불리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말을 했고요. 인간의 삶에 대한 통찰을 담은 작품으로 평가되길 원했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뭐 사실 여자를 주인공으로 하고 좀 더 여성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다루었다고 해서 다만 페미니즘만으로는 뭐 그 카테고리로는 일단 들어갈 수 있지만 그걸로 굳이 국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 고전의 어떤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제 19호실로 가다를 좀 소개해 드려 볼게요. To Room 19 이렇게 영어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소설은 1963년에 발간된 단편 소설입니다. 그때 쓰여진 소설이고요. 어, 단편집들이 지금 저희도 이제 그 19호실로 가다와 사랑하는 습관이라는 두 권의 책으로 이제 묶였어요. 이게 대체로 1950년, 60년에 발표되었던 도리스 레싱의 초기 단편들인데요. 이것을 엮어서 두 권의 책으로 단편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 보면은 그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이 떠오르는데 M이 하나 빠졌네요. A Room of One's Own이 떠오르죠. 어, 줄거리는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지적이고 좋은 직장을 다니던 수전이 이제 매슈라는 남자와 비슷하게 지적이고 굉장히 또 능력 있는 또 잘생긴 남자 이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고요. 둘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들을 해갑니다. 보통 결혼한 부부들이 할 만한 그런 인생을 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뭐 이제 아이들을 순차적으로 낳고 4명씩이나 낳아요. 아이들을 낳고 그다음에 저택을 마련하고 또 안정적인 생활을 잘 꾸려나가고 아이들은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자라죠. 자, 뭐 남편은 꾸준하게 직장에서 돈을 벌어오고요. 이러면은 그리고 이제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부인도 있고 그렇다면 뭐 남부러울 것도 없고 남들이 다 와 저런 가정을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식의 가정을 수저는 영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회의와 권태를 느끼게 되죠. 그런 다음에 나 혼자 있을 시간, 나만의 방이 필요하다 싶어서 그 방을 마련해 보려고 하다가 거기서 이제 어느 교회에 있는 허름한 모텔에 구하기까지 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그 이후에 좀 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상황으로 이야기는 치닫게 됩니다. 작가 서문에서 재밌어요. 드리스 레싱이 서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책이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19시를 가다를 읽은 독자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이거 무슨 얘기인가? 수전은 왜 그러느냐랄지 뭐 여러 질문들을 받는 모양입니다. 그랬을 때 도리스 넬슨이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 나도 19실로 가다를 이해하지 못한다. 수전 롤링스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단 한순간만이라도 알고 있었을 것 같지 않다. 그녀는 어디인가로 몰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본인도 모르고 이제 어딘가로 몰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문장이 이 소개에 대한 부분이 인상적인데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나 자신뿐이 아니라 우리 시대 많은 여성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장소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많은 여성들이 살아가면서 마음속 어느 한켠에 숨겨져 있던 어느 장소, 그 빈 방, 거기에서 흘러나온 거라고 드리스 레싱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1960년대에 런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 영국은 좀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당시 큰 이슈였던 게 이제 여성 해방 운동 그런 것도 있었고요. 유럽은 2차 세계대전 후에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중산층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는 우리가 큰 위기나 전쟁과 같은 위기가 있으면 그런 거에서 개개인의 어떤 욕구랄지 개개인의 개인성이라는 것이 잘 드러나기 어려운데요.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제 개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되죠. 거기에서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은 그래서 사회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사회적 관습들도 또 많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새로운 세계, 새로운 자아를 모색하게 되게 되고 진미 선생님에 따르면 그 당시에는 그래서 까미나 사르트르의 철중기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A Room of One's Own, 자기만의 방은 굉장히 유명한 수필이에요. 수필집인데요. 이 버지니아 울프가 이 책을 1929년도에 펴냈는데요. 캠브리지나 유넘 대학에서 강연한 것과 본인이 썼던 논문을 바탕으로 수필을 엮어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이 알려진 이야기가 이런 거죠. A woman must have money and a room of her own if she is to write fiction. 여성이 픽션, 어떤 소설 같은 걸 쓰려면 여자는 돈과 방이 있어야 된다.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저는 이 책을 사놓기만 하고 아직 읽질 못해서 전문은 잘 모르는데 여기에서 그때 누구한테 제가 들은 말인데 기억은 정확치 않지만 한 말하는 게 연간 한 450파운드였던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틀리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환율도 요 환산하면은 한 4, 5천만 원이 되지 않나라고 말하는 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혹시 여러분 더 정확히 알고 싶으시면은 한번 크로스 체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 여자가 좀 어떤 소설을 차분하게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면서 쓸 영향이 되려면 연봉 한 4, 5천만 원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얘기를 하죠. 셰익스피어에게 만약에 셰익스피어가 굉장히 뛰어난 뭐 이렇게 천재적인 작가 아니니까 만약에 셰익스피어에게 놀랄만한 재능을 가진 누구가 있었더라면 그녀는 셰익스피어처럼 위대한 작품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녀가 책을 읽으려 치면 부모가 와서 국을 끓이라고 하거나 양말을 기우라고 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재미있죠? 그러니까 이제 버지니아 울프가 생각하기에 여성이 뭐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여성의 역할 그리고 이제 여성을 또 학교에 보낸다거나 너는 좀 뭐가 재능이 있으니까 학교를 가거나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능이 발현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볼게. 수저는 계속 뭔가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솔직하게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일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불안을 느끼고 있어요. 내내 불안을 하기 때문에 뭔가 나중에 뭔가 좀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이게 참 그 불안의 실체가 뭘까? 정원 그 수저는 굉장히 넓은 정원이 있는 그런 저택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벤치에서 이렇게 정원의 끝쪽을 바라보면은 어떤 남자가 보이는 것 같아요. 남자가 보이는 것 같고 재밌는 게 남자는 뱀이나 막대기 같은 남근적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그 문학에서 소설에서 보시면 막대기나 뱀 이런 거는 남성성, 특히 이제 피너스라고 하죠. 그 남근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는 뭐 보편적으로 그렇다고들 하는데요. 이게 문장에서 보면 어쨌든 어느 날 수저는 그 남자를 보았다. 저 끝에서 흘러가는 강물을 지켜보다가 눈을 들었더니 그 사람이 하얀 돌 벤치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남자가 막대기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막대기가
또 뱀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막대기 앞에 또 뱀이 항해 춤을 추듯이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수저는 생각해요. 저 남자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몸을 차지하려는 거야. 굉장히 본인의 불안이 그 불안의 대상이 어떤 남성으로 이제 구체화되고 상상되는 거죠. 망상이죠.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 식구실로 가다라는 이 단편집에서 이 표제작 하나만 주로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여기 보면은 다른 작품에서도 사실 여자들이 전반적으로 뭔가 좀 불편하고 불안한 것들이 있어요. 뭐 여기서 보면은 아무래도 남자들에 의해서 대성화되고, 남자들은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어, 좀 찝쩍거려 볼 거라고나 할까요? 그런 작품들이 일테면 이 첫 번째 수록된 작품이 되게 저는 재밌게 읽었는데요. 최종 후보에서 하나 빼기에서 보면은 어떤 이제 유부남이 있는데 뭐 그냥 막 잘 나가지는 못해요. 그냥 그럭저럭 하는 그 유부남이 있는데 뭐 가정도 있고, 그런데 잘 나가는 어느 여성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저자랑 나는 한번 잘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여자한테, 여자는 원하던 원치 않건 대시하는 그런 과정들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자들이 참 뭔가 이제 막 들이대는, 요즘 그런 말 쓰죠. 들이대는 남자에 대해서 되게 불안하거나 불편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섹스를 둘러싼 긴장에서 오는 불안에 대해서 이 책에 실린 작품들이 잘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아까 이제 앞서서 당시 시대 상황이 이제 새로운 어떤 세계가 펼쳐지고 또 새로운 개인의 어떤 삶들이 이제 펼쳐져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회 분위기가 급변하다 보니까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되는지 자기의 자리매김을 때 굉장히 또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존재론적 불안이 있었을 것 같고요. 소설에서는 아무래도 수전이 좀 이렇게 뭔가 불편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가족에 대한 좀 과도한 혹은 이제 그러한 의무 때문에 생긴 걸로 보여집니다. 가정의 천사라는 말이 있었다고 해요.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에는 중산층 가정의 아내를 가정의 천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어떤 건지 상상이 되겠죠. 가정에서 정말로, 우리나라는 뭐 현모양처죠. 현모양처 같은 건데 어쨌거나 가정의 천사, 그런 역할을 여자들한테 기대를 한 겁니다. 수전 역시도 1960년대를 살아가던 수전 역시도 뭔가 아내이자 엄마로서의 역할에서 뭔가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아이들한테 다정다감하고 책임감 있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좀 더 그녀를 고통스럽게 짓누르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수전이 점점 괴로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결혼이 둘은 굉장히 잘 맞는 남녀였어요. 잘 맞는 남녀이고 수준도 맞고 둘 다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잘 배운 사람들이고, 그런데 어찌됐건 그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편입되면은 그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 기대되어지는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규정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삶이 건조하고 단조롭게 느껴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진미 선생님도 내가 단단해지는 시간들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대본, 가정의 천사, 사랑의 결실, 신성한 모성의 성공적인 이유가 나의 일에 충실하여 결혼을 하였지만 애정관계가 분노로 오염되면서 우울, 의미상실, 외도, 이혼의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혼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역할들이 따박따박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만 사람이 주어지는 역할, 사회적으로 규정된 것만으로 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가족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항상 토스토이의 그 안나 까레디나의 유명한 문장이 생각이 나요. 어,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그 안나 까레디나의 이 첫 문장 아주 유명하죠. 여기 수전의 상황하고는 뭐 딱 들어맞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가족 안에서 어떤 이제 규정되는 역할을 좀처럼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그런 문화가 아닌가 싶어요. 지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드리스 레싱이 이 소설의 첫 부분에 이렇게 말을 해요. 첫 문장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것은 지성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롤링스 부부의 결혼 생활은 지성의 발목을 붙잡혔다. 재밌죠? 지성의 실패다. 여자가 계획한 대로 삶을 결혼 생활을 하고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권태와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리고 나서 자기만의 방을 찾기 위해서 되게 고군분투를 하죠. 이것이 지성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작가는? 그 뭔가 어떤 분별력, 우리가 이성이죠. 뭔가 우리가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은 충동이라든지 그때그때 뭐 직관에 따르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계획이 있고 또 분별력이 있고 또 이제 주변 사람들의 어떤 평판에 신경을 쓰면서 굉장히 그 자기들이 그 밖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도 신경을 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이 더 그들의 그 그런 생활을 힘들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가는 그는 지성의 실패다. 너무 똑똑해서 그렇게 됐다. 뭐 어떤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9실은 그 수전이 찾아낸 그 아주 허름한 모텔의 방이에요. 그녀는 자기가 갔던 방만 고집합니다. 그래서 그게 19호실인데요. 여기서 이 부분은 한번 여기 그 소설의 이제 페이지 318페이지에 있는데요. 여러분도 꼭 좀 차분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방에서 수정이 뭘 했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충분히 쉬고 나면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서 양파를 쭉 먹고 미소를 지으며 밖을 내다보았다. 익명의 존재가 된 이 순간이 귀중했다. 여기서 그녀는 내 아이의 어머니, 매슈의 아내, 파크스 부인과 소피 트라우브의 고용주인 수전 롤링스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혼자였다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뒤에 중간에 생략하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 그녀가 생각했다. 나는 언제나 똑같아. 하지만 가끔 매슈 롤린스의 아내로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들 외에는 내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래, 난 지금 여기에 있어. 굉장히 실존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나는 똑같다. 내 본질은 똑같다라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얘기를 그녀가 이 빈 방에서 혼자서 멍하니 흘러가는 어두운 강물을 바라보면서 생각한 것은 바로 이거였어.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나는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 그대로다. 그렇지만 가정 속에 들어가면은 나는 그 역할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기분이 들다. 그러니까 수저는 필사적으로 19호실이 필요했던 겁니다. 뭐 여성의 어떤 자유라고나 할까요? 여성의 자기 어떤 본능에 대해서 여성이 나라는 실존에 대해서 굉장히 하고 또 여성의 자기 어떤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죠. 전통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많이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그 크리틱에서 이제 다락방에 미친 여자라는 얘기가 나오죠. 제인 에어의 잘 아실 겁니다. 제인 에어에 나오는 로체스터 부인은 식민지 이렇게 영국은 식민지가 많았잖아요. 식민지 출신의 크리올 여성인데요. 제인 에어에서 다락방에 갇혀 있는 미친 여자로 나와요. 굉장히 좀 뭔가 이제 그 제인 에어와 로체스터의 행복한 결혼 생활에 아주 아무다한 그림자를 드리우는 미친 여자로 나오죠. 그러니까 즉 가부장제 사회에서 이 뭔가 자기 어떤 본성, 야성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걸 있는 그대로 막 드러내는 로체스터 부인은 미친 여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다락방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그 역시 식민지 나라의 그 출신인 진 리스가 굉장히 분개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분개해서 그 제인 에어를 읽고 나서 분개해서 이건 단지 한쪽 면일 뿐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제국이었던 그 이렇게 영국 쪽뿐이었다고 생각하고 나서 그 진 리스가
광막한 사라고스 바다, 와이드 사라고스 시라는 소설을 씁니다. 여기에서 다락방에 갇혀 있던 그 미친 여자를 소환해서 앙뚜아네트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앙뚜아네트가 주인공이 되는 소설을 쓰게 되죠. 이렇게 해서 소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뭐 주제를 보자라면 어쨌거나 여자가 어떤 주어진 어떤 역할이 아닌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서 고독해지거나 자유로워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여자의 삶을 일상을 둘러싼 관습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죠.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책 소개는 얼추 다 마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여성이 좀 더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문학 작품에서 뭐 입센의 희곡에서도 로라 인형의 집 있죠. 인형의 집에 로라가 이제 아주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많은 여성 작가들이 어쨌거나 집을 나가서 길 위에 서는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도 일하는데 전에 인형의 집 얘기를 전에 저희도 문술에서도 읽었었네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로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집을 나간 로라는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 많은 또 상상력을 자극하죠. 그랬을 때 그 사실은 뭐 남편에 의해서 좀 어느 정도 뭐라 그러나요? 본인이 조금 이제 무기력? 뭐라 그러나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그렇게 가져보지 못하고 그냥 가정에서 어찌 보면은 인형의 집이라는 비유처럼 뭔가 어떤 역할로서 어떤 가정의 천사같이 그렇게만 살았던 로라가 집을 박차고 문 밖으로 나갔을 때 그녀가 마주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었을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저는 이제 버지니아 울프를 소재로 다룬 옛날에 디 아워스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나온 그 세 명의 여성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줄리안 무어가 역할을 했던 그 여성은 집을 나갑니다. 너무 행복한 가정을 갖고 있는데 행복한데 그 여성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지만 집을 나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집을 나갔을 때 아들한테 굉장히 큰 트라우마에 가까운 상처를 주죠.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한번 그것도 비교해서 나중에 The Hours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시면서 이 1960년대 영국 사회를 다룬 소설인데요. 이걸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풍속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이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신지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면서 작품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에 대한 소개는 마치고요. 저희 문학의 숲 다음에는 박돈차님이 발제해 주시는 빠칭코로 해서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번에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안녕.